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주 YG경제연구 소장님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님 두 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제가 과연 두 분을 모시고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국이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지금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계획정전에 들어갔습니다. 사천성 정부가 성내 21개 도시 중에서 19곳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산활동을 전면 중단할 걸 명령을 했는데요. 이곳은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차영주 소장님 먼저 일단 지금 뭐 일본 그 신문 분석으로 보면 약 한 16,000여 곳의 기업들이 타격을 볼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네. 이게 그 중국의 이제 내륙 지역이다 보니까 수력 발전이 주로 이제 그 주 공급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력 발전이 지금 이제 가물다 보니까 이 발전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지역의 온도가 한 40도까지 올라간다네요. 그래도 굉장히 덥다 보니까 일단은 그 주 정부에서 기업들이 일단 멈추고 휴가를 가라. 한 6일 동안 휴가를 가고 이 전기들을 다 이제 민간으로 돌리겠다. 이게 이제 중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본의 아니게 갑작스럽게 이제 공장을 좀 멈추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 전기를 통해서 생산해내는 것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배터리 업체인 CATL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이제 애플의 폭스콘 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의 이제 스촨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 일단 서야죠. 6일 네. 동안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전원을 딱 끊고 6일 동안 쉬었다가 다시 우리 냉장고 키듯이 전원을 딱 꼽으면 공장에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공장이 이제 다시 정상 가동화 되려면 또 일정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네. 일단 기존에 그 있었던 라인들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새로운 것 이제 받을 타격들은 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산악을 행군을 해서 중원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 구성이 이제 에너지 쪽이 보면 수력에 많이 의존을 했고, 네. 근데 우려는 많이 되긴 돼요.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짧게 며칠 동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을 맞추기 위해서 전력이 뭐 오후 예를 들어 2, 3시라면은 그쪽에는 전력이 집중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좀 계획 정전을 하긴 하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이제 갑자기 발표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네. 보기에도.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미리 통보를 했고, 그래서 기업들이 그 전에 좀 재고를 많이 쌓아놨을 수도 있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무슨 이제 글로벌 공급망 쪽으로 넘어와서 좀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아무튼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뭐 우리도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많이 들여오고, 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그죠? 네. 봄쯤에 한번 좀 어려웠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 거다. 여름이니까 좀 날 선선해지면 괜찮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계획정전 하고 있는 이 사천성 쪽이 이제 전 세계 노트북 컴퓨터 칩의 절반을 생산하고 또 애플의 태블릿 컴퓨터 50%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한데 사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짧게 끝난다면 걱정할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 계획정전이 다른 지역으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좀 장기화할 경우에는 타격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일단 충칭시라든지 저장성, 장수성 부분까지도 이제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 네. 주로 하는 게 이제 수력이니까 비가 좀 와줘야죠. 비가 좀 와줘야 되는 어떤 계절적인 문제들 네. 부분도 있고 어차피 이제 시간은 흘러서 조만간 꼭 가을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죠. 입추도 지났고 말복도 지난 상황에서 곧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냉방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가 이런 기업들의 재고가 글로벌리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 지금 재고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네. 지금 각 기업들의 재고는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건은 그거죠. 비가 언제 내리고 그다음에 이게 어제 짧게 끝나느냐라는 거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그 전에 상해도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가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세계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없었고 우리 지금 2분기 기업 실적들 나오는 것들 봐도 그것 때문에 좀 감익된 기업들이 있지만 다시 그 물량은 또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지금 중국에 어떻게 보면 사천성처럼 가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네. 이쪽에 뭐 굉장히 매운 음식들이 있고 막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그런 어떤 지역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세계 경제의 어떤 기후 문제, 그다음에 공급망의 어떤 뭐 문제 이런 것들이 악재들의 연속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뉴스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뭐 생산이 줄어든다라든지 세계 경제 공급망에 타격이 올 것. 물론 이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어찌 됐던 뭐 이 정도 뉴스는 일단은 언제든지 세계 공급망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졌고 약해진 상황에서 한쪽이 쉬어주면 그 일파만파 파장력은 커진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번 사태 짧게 계획정전 정도 가지고는 생각보다 뭐 글로벌리하게 엄청난 공급망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두 분 다 이제 전망을 하시지만 사실 중국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상반기에 단행한 바도 있고 이번에도 폭염하니까 바로 이제 계획정전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서 사실 중국 내에 있는 입주 기업들이 언젠가는 또 이런 리스크에 부딪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타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런 뭐 한 건 건건이 보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네. 이게 뭐 그런 게 터졌다가 공장 쉬었다가 또 그러니까요. 재개하면 또 하다가 또 터지면 이게 완전 연속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거고요. 좀 이제 음모론적인 입장에서 중국 정부가 일부러 이렇게 간간히 터뜨리는 거 아닌가. 좀 과잉으로. 이거 실장님의 음모론이신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이 이제 IPEF라든가 뭐 이런 네. 뭐 치퍼 동맹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자꾸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만큼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만큼 세계에 중요하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니들 있다라는. 까불지 마라. 또 이런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의도도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음모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음모론이야 뭐 음모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잖아요. 그렇죠. 비가 안 와서 수력 발전을 못하는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뭐 이런 상황이다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 과거에 그 전력 예비 비축량이 적었을 때 네. 일단은 뭐 그 기업들 공공기업들 뭐 온도를 뭐 높이라는 등 뭐 반강제적인 시행이 있었잖아요. 공공 지역에서는 에어컨 온도를 뭐 28도 이하로 못 내리게 하는 네. 뭐 그런 한 여름이 있었어요. 정말 네. 더웠었던 여름이 있었죠. 그런 일환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고 저는 뭐 음모론도 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다라고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제유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도 국제유가가 더 낮은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뭐 중국의 영향, 중국에서 수요가 좀 이제 별로 없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실장님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꼭 중국 얘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최근에 이제 IMF가 7월 달에 경제 전망을 세계 전망을 발표를 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도 많이 낮췄고 뭐 우리나라는 올해 한 2.5 그 정도에서 내년에 2.1로 네. 경기가 내려가는 거죠. 미국은 내년에 올해 한 2%대 뭐 중후반에서 내년은 1% 초반으로 확 낮췄어요. 성장률. 네. 이 말은 세계 경제가 이제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중국도 성장률을 많이 낮췄고 네. 그러면 당연히 원유에 대한 석유에 대한 수요는 줄 거고 네. 그게 이제 석유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국제 유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100달러는 안 넘었었어요. 전쟁 터지니까 바로 이제 100달러로 그렇죠. 점프를 했고 피크가 아마 130달러 그 정도에서 네, 피크 치고 맞습니다.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이제 뭐 러시아 정부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다 프로파간다라고 막 선전선동을 하는데 자기네가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그냥 거기 동부 지역에서 거의 뭐 정체 상태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뭐 푸틴이 핵만 안 터뜨리면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점점 하다가 막 나중에는 뭐 정전을 하거나 뭐 좀 소강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 어떻게 보면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향 그리고 미국 경제가 사실 좀 핵심이에요. 중국 경제도 중요하긴 한데 네. 미국 경제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이제 국제 석유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는데 지금
좀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뭐 옐런 재무장관이나 네. 파월 총재 같은 경우는 괜찮다, 고용시장 좋고. 그렇죠. 근데 나오는 지표들 보면 예를 들어 건설 쪽은 보면 뭐 주택 착공 건수가 7월 달에 전월 대비 한 10% 감소했어요. 네.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는 좀 이제 배럴당 $100 세 자리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뭐 또 모르죠. 어떤 이슈가 터질지는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미국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유가 하락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가가 왜 올랐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전쟁이 터지기 전에 대략 한 $85 수준에서 다시 $85까지 좀 온 수준인데 전쟁이 터지면서 일단 저는 뭐 갑자기 공급이 전쟁이 터지면서 러시아가 소위관을 잠근 건 아니었어요. 소위관을 잠근 건 아니었고 지금도 공급을 완전히 끝낸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일단 심리적 요소가 저는 컸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때 당시 이제 여러 얘기들이 있었죠.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거나 소위관을 잠근다라면 네. 그렇게 된다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주까지 한번 폭등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약간 하나의 불안감이 그 가격을 불안감, 심리적인 키웠다는 요소가 거죠? 굉장히 컸었죠. 심리적인 요소가 컸었는데 그 심리적인 요소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러시아는 오히려 원유 생산량이 늘었어요. 네. 그럼 전 세계 공급하는 물량이 줄지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게 중국과 인도로 흘러 들어가서 심지어 인도로 흘러 들어간 것은 지금 독일과 프랑스가 갖다 또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타고 나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리 지금 그 원유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인식들이 된 거죠. 저는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수요 공급이지만 네. 앞서 얘기한 심리도 얘기했고 하나의 투기적인 자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투기적인 자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갔다가 지금 이제 미국이 QT를 실시하면서 투기적인 자본은 지금 자산 시장에서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몫했다라고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보는 것은 글로벌 메이저 업체, 유가 메이저 업체들이 네. 유가가 $100 이상 올라가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용인할 것이냐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100가 넘어선 상황이 된다라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막대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 흐름을 끊어놓지 않으면 결국 이거는 석유 메이저 업체들에게는 장기적인 악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가는 전 $100 밑으로 내려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네. 어느 정도 지금 정도가 그 신재생 투자가 제일 애매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신재생을 투자하는 비용이 $60 싸게 하면 $55, 많게는 $60, $70거든요. 그럼 자 지금 투자해 말어. 결정 못 내리죠. 그렇죠. 결정 못 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메이저 업체들이 이익을 구가할 수 있는 절호의 가격이 이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한 가지 지금 미국의 비축유가 85년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05년 최고치를 찍었고 고점 대비 35%가 빠졌고 지금 수직 급락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 비축률을 갖다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85년 정도 수준의 비축률하면 비축률 채워야 되죠. 네. 미국이 비축률을 채워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안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단순하게 물론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지금 유가라는 게 단순하게 수요 공급으로 움직이는 섹터에서 플러스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좀 두루 살펴야 될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수요 공급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네요. 그런데 지금 수요가 이제 좀 떨어지는 반면 공급은 또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이란이 지금 핵합의 복원과 관련해서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유럽연합에 전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번에야말로 이란이 좀 이 시장에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좀 희망적인 분위기가 이번 유가 하락에 또 영향을 조금이나마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민주당 정권,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과거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네. 핵 협상에 대한 진전도 많았고, 근데 트럼프 들어서면서 완전히. 그렇죠. 근데 그 민주당 정권 그 직전 트럼프 들어서기 직전 보면 한 세계 원유 공급의 5% 정도, 5.2% 정도가 이란 쪽에서 했는데 2021년은 이제 4%밖에 안 되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1%포인트가 상당히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 때문에 사실 국제 석유 시장 가격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 이란의 어떤 핵 협상 이런 게 진전이 된다면 이란 쪽에 공급 물량이 좀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 유가 안정에 상당히 좀 도움을 될 수는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이제 민주당 들어섰다고
관계가 좋아지란 법은 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유가 안정에는 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 모르죠, 뭐. 우리나라 정치도 모르는데 뭐 국제 정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이란산이 갖고 있는 그 폭발력이라는 게 또 다른 면도 있어요. 네. 뭐냐면 과거 이제 이란산 같은 경우 2015년 핵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고 네. 글로벌 시장에 물건이 본격적으로 나온 게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팝니다. 그러면 자 우리 들어와라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요. 기존의 거래선들하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올 겨울을 일단 넘길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요한 시점이 된다라는 거고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특징이 미국의 브렌트유와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그 화학 물질을 뽑아내기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전 세계 원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쟁력 경우- 있는 원유라고 볼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있겠네요.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란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고 있는 게 그 수입한 원유를 남해 화학단지에서 가공해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가 아니에요.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그리고 네. 반도체랑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요. 어쩔 때는 반도체가 앞서고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럴 정도로 지금 이란산 원유가 많은 석유화학 제품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케미칼 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란산 원유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란이 그래도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이란산 원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원유들이 있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큰 소리 못 쳤죠. 브렌트유는 공교롭게도 그 그러니까 자동차에 넣는 그 개솔린 만드는 건 최적화돼 있는데 네. 여기서 화학 물질은 못 만들어내요. 또 그런 차이가 또 그런 있군요. 어떤 또 이 차이가 있다라는 점들을 보게 된다면 이란이 어쨌든 국제사회에 들어오게 되고 많은 어떤 그 생산이 좀 되게 된다라면 뭐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에 안정세를 나타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핵 협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호재가 전해지니까 이게 지금 이미 유가락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 있는 걸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좀 돌다리 두드려 보자라는 것 같아요. 이란이 과거에도 많은 것들을 이제 했고 더군다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부분들도 또 감안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최종 의견을 전달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고 이쪽은 속내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속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더는 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일단 우리가 염두는 해도 돼 이게 모든 걸 해결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가락의 원인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2부에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죠. 이 이야기와 관련한 이야기 또 미국의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인기 코너죠.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그리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 모시고 국제 정세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부에서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 이야기 짧게 한 번만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맞았는데 30주년이나 됐으면 좀 이제 우호적이고 친하게 관계가 잘 다져졌으면 좋을 텐데 지금 뭐 치포 동맹 이야기 나오고 있고 사드 정상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하면서 관계가 뭐 아주 우호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실장님께서 먼저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우호적이에요 여전히. 그런가요? 제가 너무 과하게 생각했나요? 아닙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어떤 마이크로한 부분에 그런 조짐도 있긴 한데 여전히 뭐 왜냐하면은 한국과 중국 간에는 교역만 보더라도 아마 92년 8월 24일 날 첫 수교를 했었죠. 네. 그때 우리 쪽 입장에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3.5%, 중국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게 우리나라 총 수입이 한 4.6%. 네. 그 이전에도 교육을 했었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했었다는데 가까우니까 뭐 어떻게든. 지금 2021년 기준으로는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수입은 22.5%. 굉장히 많군요. 수입도 사실 그 개별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 이런데 원유를 우리가 많이 수입하니까 사우디가 1등 같죠? 아니요, 중국이 1등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역만 본 거고 또 투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보면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 어떤 연관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비록 최근에 뭐 미국 쪽에 대한 외교를 강화하면서 중국 쪽의 관계가 좀 소원해진 거는 맞지만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분명히 좀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다만 최근에 이제 뭐 미국의 IPEF라든가 뭐 치퍼 동맹이라든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 안 왔던 거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 이미 많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좀 정세가 좀 나쁠 때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뭐 사실 이게 이제 국제 정세적인 부분이라 우리나라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뭐 한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계속 해온 바 있고 뭐 지금도 굉장히 중국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여태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낀 상태에서 지금 어느 한쪽을 우리가 뭐 안보나 경제나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선택을 하라라고 압박을 가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중국 공장을 잘 가동하고 있고 네. 미국에도 투자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잘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니네 일로 들어와라. 그렇죠. 저쪽 투자하지 마. 이거 결정을 내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미국 측에서. 미국 측에서.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뭐 진짜 그 양 강대국이 싸우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공교로운 거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치포 동맹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우리가 예비회담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이 무서운 건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억압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한한령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이제 이번에 외무부 장관께서 가서 얘기하시는 걸로 보니까 그쪽에서는 대답을 안 했어요. 한한령은 공식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한 그러니까 적이 중국은- 없다. 중국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어요. 아. 한한령이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사드 문제로 인해서 한 자동차 점유율이 1% 미만으로 그렇죠. 박살났죠. 게임 엔터 다 박살났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거기 또 대응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관련 업종들 그리고 어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요소수 사태 정말 어이없게 그렇죠. 그 요소수 하나만으로도 우리 물류 대란이 일어난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양국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외줄 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대국, 예. 미국,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은데 시장이 또 오늘 새벽에 공개된 FOMC 의사록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금리 인상 속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주요 골자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어도 인플레이션을 좀 계속해서 잡아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여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요약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속도는 좀 낮추겠다. 그러니까 이게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은 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0.25를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9월 달에. 네. 그러니까 한 빅스텝을 한 번 정도 더 밟을 것 같고. 그럼 0.5, 0.25, 0.25 이렇게 될 그거는 거라고 모르죠. 보세요? 또 상황에 기대 가봐야 그것도 되는데. 모르고. 예,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 보면 분명히 미국은 피크를 친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는 거 보면 아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번에 떨어진 게 아마 추세적으로 네. 내려갈 것 같은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2%를 제시를 했어요. 물가 상승률을. 그렇죠. 2%까지는 타이트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될 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올린 다음에 계속 이제 옆으로 가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 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2%도 할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2%지 쉽지 않아요. 2%가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상당히 기간이 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또 하나 걱정하는 게 그게 자칫 경기 침체를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고금리 자체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뭐 경기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지금은 있지 반반이에요. 저도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고용 지표는 좋은 건 맞는데 네. 다른 지표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아요. 아, 뭐 건설 투자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라든가 특히 소비 심리를 보면 뭐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나빠요. 이게 아마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 상황을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변동을 했을 때 그게 실물 경제에 금융시장은 즉각 반영이 되는데 실물 경제는 상당히 좀 시차를 가지거든요. 반영되는 게. 네. 그러면 이제 이 통화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가 있어요. 금리를 올렸는데
뭐 실물 경제가 괜찮네, 더 올려도 되겠네. 근데 사실 그게 지표로 안 나타났을 뿐 이 실물 경제는 그때 침체를 받고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시차도 이 사람들은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지금 시장의 전망은 다음번 인상은 한 0.5. 그 다음 한번 보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좀 나름대로 기준을 좀 잡을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기준금리가 2.5인데 상단이 아직까지 연준이 변하지 않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3.5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은 아직까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 정도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아까 룸이 있는 거죠. 여유라기보다는 그렇죠. 룸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지금 시장에서는 9월달에 이제 8월달 걸 한 번 더 봐야 되지만. FOMC는 없습니다. 네. 이제 잭슨홀 미팅으로 끝나고 9월 20일경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8월달 지표를 한 번 더 보긴 하겠지만 50bp는 시장에서는 이미 그 정도는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50bp 정도는 하는 거다. 근데 이제 50bp 하고 나면 이제 50bp밖에 룸이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25bp씩 두 번 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아직까지 시장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50bp까지 그래 인정. 은행가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이제 변수들이 첫 번째 그 전쟁. 그렇죠. 일단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 다음에 좀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농산물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부분 지금 농산물도 꺾이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긴 호흡으로는 우리가 3.5라는 숫자가 아직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9월달에는 50bp 정도.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빠졌던 것은 그동안 반등에 대한 어떤 뭐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지 이것 때문에 다시 시장이 긴장했다 이런 뉴스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연준의 스텝들을 읽어 나가고 있고 연준도 시장과 호흡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갈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시장님 말씀하신 지표들이 혼동이 나오고 네. 있어요. 어떤 뚜렷하게 한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않거든요. 어떤 지표는 굉장히 경기가 살아있는 걸로 보여지고 네. 어떤 지표는 이미 주택 지표 같은 게 꺾여버리잖아요. 근데 네. 주택 지표는 미국의 소비를 가늠하는 굉장히 큰 지표거든요. 우리랑 좀 다르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소비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한쪽에서는 집이 안 팔리고 있고 혼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서 세게 금리를 땡기게 되면 거기서 가장 두려운 게 경기가 침체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서 야 우리가 다시 경기 살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할게 금리를 다시 올릴게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많은 이제 경제학자분들께서 우려하는 게 지금 상황이 경기 침체는 아니다. 하지만 자칫 경기 침체로 빠져버리면 답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이 잘 해주기를 좀 기도도 하는 거죠. 근데 실장님 지금 월마트, 홈디포 이렇게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괜찮으면서 이제 미국이 아직 소비가 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걔네들 실적 발표할 때 수량 개수로 발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금액으로 발표하죠. 총액으로. 예. 또 그 변수가 있군요. 그게 뭐 총액으로도 오르는 것도 좋은 거죠. 좋은 신호긴 한데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미국 소비는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분명히 고용시장 좋은 건 맞은데 그게 소비는 절대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건 이제 자산소득. 네.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 보면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는 게 뭐 소비, 투자, 수출 뭐 이러잖아요. 그 소비의 비중이 미국이 GDP 한 80% 정도 돼요. 우리나라는 한 50% 정도밖에 안 나요. 네.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향방은 사실 소비가 결정하고 네.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두 가지 시장에서 나오거든요. 하나는 노동시장, 근로소득이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자산시장, 주택이나 주식시장. 근데 이 자산시장 쪽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군요. 예, 부동산 시장 많이 꺾였고 주식시장은 이미 꺾였고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이제 근로소득이라 이 부분이 받쳐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 월마트 말씀하신 그런 부분. 네. 근데 고용 지표를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할 게 경기의 후행이에요. 실제 경기보다. 그렇군요. 지표의 특성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뭐 미국이 못 되라고 제가 기도하는 건 아닌데 네. 고용 지표가 어느 순간에는 좀 꺾여 내려가지 않을까. 지금은 좋지만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가 조금 전에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를 보면 영국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높이 올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점심을 굶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이제 뉴스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고. 우리나라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그런 그게 오르면서 과연 소비가 살아 있느냐라는 거죠. 편의점이 이제 또 실적을 주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가 여유자금 있느냐? 설문자의 40%가 없다는 거예요. 아, 미국은 원래 저축을 안 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네. 120만 원 정도 통장에 없는 사람이 설문조사자의 40%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소비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뭐 월마트 이번에 뭐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뭐 고소득층도 이제 소비를 더 월마트로 집중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좋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양극화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명품 같은 경우 없어서 못 판대요. 또 그러니까 그런 그렇군요. 어떤 현상들은 있어요. 소비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화점 매출은 좋은데 이마트 매출은 안 좋아요. 상대적으로. 이마트 가시던 분들이 다 온라인화 해가지고 싼 걸로 갔고 백화점 가시는 분들은 가서 그냥 편하게 쇼핑하시는 거예요. 그런 양극화는 그러니까 중간 계층들이 없어진 소비 패턴도 우리나라 미국이나 지금 똑같다라는 거죠. 원래 경기가 어려워지면 양극화가 심해지나요? 심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고용지표 이야기를 저희가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글로벌 인플레이션, 불황 뭐 그런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선진국들의 일자리 남아 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선진국은 아니고요. 미국 얘기고요. 아, 예. 미국이 선진국이니까요. 유럽은 지금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상황이 이렇게 좋아 보이면 미국은 이제 일단 인력 공급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 재정 지출 뭐 이런 개인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한번 유행하고 나니까 이게 돈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고용 시장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주 뭐랄까 하이테크 업종 빼놓고 대부분의 업종은 사실 이제 코로나 충격을 받고 이제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인력 수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노동 시장은 기업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노동자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건 분명해요. 예, 네. 분명한데 이게 좀 앞서가는 기업들, 테크 기업들은 이제 막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상반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미국 고용 지표는 뭐 신규 취업자 수나 실업률이나 보면 좋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다 돌아가고 있고 예상치보다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좋은 건 맞는데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좋음이냐? 예. 그거는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고용 시장이 좋다고 해서 뭐 전체적인 경기를 좋게 볼 수만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래도 소비의 한 축이 고용 시장 쪽에서 근로소득으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소비가 좀 버텨주는 측면이 있죠. 근데 또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제 이 좋은 상황이 언제까지 되는 건가? 예.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궁금한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용 시장과 덧붙여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평균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거든요. 평균 임금 그러니까 상승률. 이제 고용이 지금 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네. 지표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일자리 중에 가장 그 밑에를 떠받치고 있던 히스패닉계가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고용이 지금 막 일정 단절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많은 또 미국에서 실업을 나타냈던 분들이 이제 취직이 되면서 실업률은 좋았어요. 이제 고용률은 좋아요. 네. 하지만 평균 임금은 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 질 자체는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려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많은 미국의 그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것들을 아직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현재 미국에 공장 짓겠다라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일단은 보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번 보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1조 7천억을 생각했는데 2조 3천억까지 자금이 5천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과연 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라고 지금 LG가 고민이 들어간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공급망이 지금 불투명해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표만 놓고 보면 소비 잘 되고 있죠. 그러면 물건 더 만들어야죠. 그러면 공장 더 지어야죠. 여기에 더 고용도 더 돌아야죠. 진짜 그야말로 다들 해피한 상황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야 내가 지금 공장 지어도 돼? 투자해도 돼?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 지표가 서로 맞부딪히는 거죠. 그렇군요. 진짜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확실하지가 그렇죠. 않은 예. 상황이네요. 자, 미국의 고용시장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가 오프닝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서명을 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굉장히 논란이 뜨거운데요. 지금 이제 전기차, 미국에서만 생산을 하는 전기차에 한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차도 그렇고 완성차 업계 비판 그리고 뭐 우려의 목소리 상당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확히는 중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라든가 이런 게 중국산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다 그걸 쓰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뭐 감축 법안이라는 게 사실 이 전기차 부분은 그 법안 중에 아주 일부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 중에.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왠지 뭐 기후나 뭐 신기술을 끌어들이면서 거창하게 하면서 사실은 중국을 때리려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예. 물론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공장도 다 미국에 들어가야 되고 네.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아무튼 미국이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불안해서 우리 자동차 업체는 상당히 좀 고민이 클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법안이고 사실 이제 시행하는 쪽에서 시행령이나 이런 실제로 집행하는 쪽에서 약간의 좀 뭐 변화는 있지 않을까? 당장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 막상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경제 이야기하고 전기차 이야기하면서 이게 왜 도대체 인플레이션 감축법일까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이 법안이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고요. 네. 근데 어떤 법안명보다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 업체들 뭐 태양광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수혜를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쪽에 인플레이션 법안이지만 여기에 이제 제약 바이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들도 수혜를 보는 업체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게 자동차 부분이죠. 지금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미국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산 원료를 40% 이하로 일단 2024년까지 감축시켜 의장된 보조금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법이라는 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차별을 준다라는 건 아니에요. 단지 세제 혜택과 이 보조금 혜택이 없으면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인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단적인 예로 우리 현대자동차 주력인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미국에서 판매 단가 한 5,200만 원 정도 합니다. 5,200만 원 정도. 근데 경쟁 차종인 포드의 마하 2 같은 경우 5,700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네. 500만 원 우리가 싼 거예요. 네. 그래서 팔리고 있는데 지금 보조금이 훨씬 그 세공제액이 더 크잖아요. 훨씬.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국내에서 만들어서 가기 때문에 여기 못 받아요. 그러다 보면 마하 2를 그 5,700에 사던 분이 사는 순간 1,000만 원 세금을 딱 깎아주니까 4,700만 원으로 깎이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우리 거 안 사잖아요. 그럼 500만 원 우리가 더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살 수도 있죠. 물론 살 수도 그렇지만.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력 자체가 원래 자동차라는 재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제네시스 1년 기다리는데 동급 차종인 K9 뭐 다음 달이면 드립니다. K9 끌고 가시려 하면 그거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1년 기다려도 제네시스 끌고 가지 K9으로 끌고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오닉 5를 사겠다는 사람들은 살 거예요. 500만 원 더 주고라도. 네네. 자동차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그렇지만 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 세제 1,000만 원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미국 전체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 중에 30%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소비자 선택은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럼 소비자들은 1,000만 원 어차피 그냥 더 주고 사. 이거는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내년 1월에 이 법에 대한 세부안을 또 바꾼다는 겁니다. 이 들어가는 이제 부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네. 하고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결국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이뤄왔던 민주당의 리쇼어링 정책,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 내 공장을 지어서 고용과 안보 문제를 다 우리가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큰 정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당장은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볼멘 소리를 하죠. 네. 다 볼멘 소리를 하지만 한 5년 뒤에 가면 미국에 팔리는 자동차들은 미국에서만 생산된 차가 돌아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렇군요. 그게 이제 당장은 아니겠죠. 우리도 지금 현대자동차 2025년에 완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완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을 노조랑 협의하도록 돼 있어요. 노사 협의 사항이에요. 근데 아이오닉 5 라인을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조가 가만히 있겠냐라는 거죠.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트렌드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현대차그룹 사실 미국에서 엄청난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 법안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요. 여기까지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 실장 차영주 YG경제연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